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명예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오늘 두 번째 인터뷰는요. 주택 공급이 급증한다는데 그 원인,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들어서만은요. 분양 물량이 40만 가구 이상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매매가 잘 되고 또 신규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수요 회복이 되고 있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칫 이게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학수 국민은행 명동 스타 PB센터 부센터장님 모시고요.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분양시장 호황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분양시장이 호황인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 들어서 전체 분양 예상 물량이 이제 43만 호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그 통상적인 올해 주택 필요량을 이제 국토부에서는 39만 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최근의 물량은 많은 거고 네. 이런 물량은 종전 최근 8년간 분양 물량 대비 연으로 따지면 한 10만 호 정도가 많은 물량에 해당됩니다. 꽤 많네요. 네네. 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지표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분양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이제 시장이 살아나고 그 분양 물량이 소화될 수 있어야 물량이 결국은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 상관관계는 당연히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 분양 시장이 너무 공급이 많아져서 이게 자칫 다 소화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또 집값 하락의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뭐 다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분양 물량이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역으로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뭐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43만 호에 이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또 지역적으로 시도별로 예. 세분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시도에서도 시군구까지도 나눠서 이렇게 좀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우선 지금 네.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지방은 일정 부분 시장이 이미 2009년부터 11년까지 회복이 되면서 그 시점에 대부분의 물량들이 상당히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2015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일부 광역시 지역만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공급이 확충됨에 따라서 안정세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에서는 물량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는 그렇게 이제 폭등세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안정돼 있고요. 반면 이제 수도권은 네. 그 기간 동안 이제 장기간 침체를 거듭해 왔습니다. 예.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수도권의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권의 시장이 201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적으로 물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수도권은 아직은 이런 물량을 가지고 공급 과잉이라고 진단하기는 다소 이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이루어서 짐작하고 앞서서 우려한다라는 시각이시네요. 네네네. 근데 전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반전세가 많으니까 거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자기 집 아직 못 갔고. 네네. 근데 물량은 너무 없어요. 이쪽에는요. 신규 분양 물량은 이렇게 쏟아진다고 하는데 전세 물건은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거든요. 예,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만 이 분양 시장과 전세 시장을 바로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 매치시키는 거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것이 최소 3년 정도 내외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 물량은 3, 4년 후에 현실화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전세 시장은 올해의 아파트 입주량이 얼마냐, 입주량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입주량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전세난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만 놓고 보면 작년도에는 3만 7천 호 정도가 됐는데요. 네. 올해는 2만 1천 가구로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안타깝지만 2만 1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상태가 되기 정체 때문에 국면이 되겠군요. 예. 예. 사실상 전세를 해결하려면 이런 입주량, 당장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집주인들이 순수 전세 물량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이런 저금리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전세난은 이제 수급 불균형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고, 또한 이제 강남권을 위시한 이런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까지도 이 전세난의 상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3, 4년 후에 이 분양 물량이 전월세 사시던 분들의 내 집 마련으로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하면은 그때는 네. 공급 과잉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전월세 난도 좀 해소가 되는 긍정적인 면이 기대가 되는 건가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올해 분양되는 물량을 바로 공급 과잉 내지는 이제 가격 하락, 침체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예. 지금 당장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장 급선무는 전세난 해결입니다. 예. 이런 전세난 해결이 급선무이지 이 주택가격 침체가 우선 고려될 대상은 아닌 거죠. 이 전세난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공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 부분 전세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주안점을 두게 되면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네. 이제는 이제 평시로 돌아온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고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시로 돌아오는 시점을 한 3년 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4, 5년 정도 후인 2019년에서 20년 정도면 4, 5년 정도요. 서울시장도 안정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하는 시점이 됩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반포 일대가 그렇고요. 개포 주공 일대,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될 가락시형 아파트도 입주는 2019년 1, 2월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둔촌주공, 고덕주공 일대까지 이런 대규모 아파트 지구가 재건축이 완성되는 시점이 19년, 20년 정도입니다. 이때가 되게 되면 전체적인 그런 안정 단계로 진입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 5년 후면은 올해 전세가 끝나시는 분은 한 2번에서 2번 반 정도 전세 계약을 또 하셔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아까 서울의 아파트 입주량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내년에도 이제 2만 1천 가구에 불과하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도 2만 6천, 7천 요 정도에 이제 불과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예.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44%가 늘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신규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이렇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주택 가격 자체가 이 계단식 계층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단식 계층화요? 예. 이를테면 이제 금액을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데, 구매력이 3억 정도면 살 수 있다. 3억, 5억, 9억 초가 되는 고가 주택, 이런 계단식의 그 계층이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면, 예. 일반적인 이제 중산층 이하의 저소득층은 3억, 5억짜리를 자기의 구매력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3억 원 이내에서는 내가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예.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3억 원짜리 집을 찾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연립 다세대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서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도 대개가 4, 5억을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구매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집을 이제 살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다세대 연립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다세대 연립도 주택 이런 개발 업체에서 단독 주택이 남아 있는 것을 대거 다세대 연립으로 개발하는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이런 또 건축 설계나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 준해서 비교적 고급으로 잘 장만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이런 서민층의 주거 만족도도 좀 나름대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다세대 연립이 건설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분양 시장은 지역적으로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권 같은 데는 미분양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여전히 좀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는 있거든요. 이제 미분양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만 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이. 네. 사실 이 절대적인 양만 가지고는 아직은 이제 걱정을 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좀 다소 늘어나더라도. 왜 그러냐면 2009년 3월에는 우리나라의 미분양 아파트가 16만 6천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16만 가구 수준에서 3만 가구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대략 한 5, 6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양은. 예. 근데 이제 경기도를 놓고 보면 다소 불안한 지역은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은 지역은 용인시입니다. 용인시. 네. 용인시가 되고 이제 서울에서 다소 우려되는 지역은 이제 고양 파주시 이쪽 일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 화성시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매월 한 6천 가구 이상 되다가 네. 지금은 이제 한 4천 호 정도로 감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미분양 물량에 대한 우려는 용인시가 과거에 그런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신규 분양 물량이 또 추가로 나오면서 여기가 다시 미분양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제 우려가 용인시에 이제 자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다수의 불안 여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혹시 좀 가격 문제라든지요. 아니면은 선호하는 어떤 그 평형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우선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은 종전에는 이제 중대형 위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 중대형도 상당 부분 미분양에서 좀 소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나치게 또 대형을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런 분양하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 중소형 위주로만 이제 건설을 합니다. 네. 대형은 아예 빼고 지금 85제곱미터 전용 이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알겠습니다. 이제 중대형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됐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급 과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재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섣부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합수 국민은행 명동 스타PB센터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 시간이고요. 경제수사대 시간에는 대포통장의 피해 실태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긴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 주치. 네, 오늘 경제 주치의는 세무 상담과 이슈 시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늘 변함없이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질문이 딱 들어와 있는데요. 네. 7364님인데 제가 지난 9월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빌렸나 봐요. 한 달이 경과한 지금 약정한 이자를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신고와 관련해서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법인이 대리해서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렇게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지급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에요. 네. 그러면 이자를 주는 사람이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네. 25%를 떼고 줍니다, 원래. 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을 떼고 신고를 하려고 하니 난 세금에 대해서 어렵다. 네. 그럼 네가 좀 대신해다오라고 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번 경우는 법인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네.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은 그런 회계 처리에 능숙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좀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경우처럼 이자를 지급받는 법인이 오히려 이제 이자를 주는 개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원천징수 의무를 위임받는 거죠. 그런 그 수권 위임의 범위 안에서 법인이 대리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 법인이 받은 이자 총액에서 네. 25%를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공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자 소득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스스로 떼서 스스로 다음 달 10일까지 예.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를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예. 지급하는 개인이 해야 예. 되지만 위임받은 법인이 스스로 세금을 떼서 법인세로 다음 달 10일까지 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행 상한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꽤 있어요. 근데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를 하셨더라도 네. 반드시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이자 소득 지급 명세서 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다음 연도 2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를 하고 다음에 2월에 또 지급조서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중적인 네.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금을 업으로 하는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종종 실수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챙기셔서 다음에 2월 달에 또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지급조서 신고도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다 그냥 뭐 5월 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좀 편할 텐데 네. 이게 다 경우마다 다르군요. 2510님인데요. 올해 개인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영업권을 평가를 해봤습니다.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영업권 상당액을 11억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수수료도 있고 해서 이 감정평가 법인 한 곳의 평가만 받았는데 법인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물어보셨고요. 아니면은 이 감정평가 법인 두 곳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게 예.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개인 사업체 법인 전환하면서 네. 영업권을 11억 정도로 평가를 받으셨으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회사죠. 그렇죠. 네. 축하드리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을 할 때는 이렇게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그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일반인 불특정 다수인 간의 네.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이 시가로 봅니다. 네. 근데 그런 시가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럼 순차적으로 시가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것 역시 시가로 봐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네. 한 군데만 받았다. 그렇죠. 이게 적정 가격이냐 물어보셨는데 한 군데만 받으셔도 시가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하나로 조금 의심쩍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받겠다. 그러시면은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그 평균해서 네. 그걸 시가로 봐줍니다. 근데 이렇게 감정도 받지 않았다.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를 예. 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럴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그래서 예. 그 평가 방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으면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라든지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11억 원이 조금 잘 받은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한 곳 안 더 받으셔도 안 받아도 네, 되겠네요. 세법상 적정한 가격으로 네.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 지금 평가 수수료도 네, 비용으로 네. 들어가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0562님인데요. 외국인의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문의를 하시겠대요. 첫 번째는 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비거주자, 정말 밖에 있는 분이시네요. 보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국인에게 매각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신고나 또 납부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 그리고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회사 네.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팔게 됐네요. 그죠? 네. 근데 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가버리면 우리 그 세금을 확보할 기회를 잃을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인을 포함해서 보유하던 우리 국내의 비상장법인 유가증권을 우리 내국인에게 네.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그 국내 원천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예. 거주지국 그 외국인이 살고 있는 네. 그 거주지국가 조세조약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따라서 과세 요건에 충족했다면 그 주식을 사는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네. 따라서 주식 대금을 이제 주고받고 하겠죠. 그 주식 대금을 주고받을 때 전체 매매 가격에서 양도가액의 10%, 네. 그러니까 매매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 양도 차익 아닙니까? 그 차익의 20% 중에서 적은 금액을 떼고 줍니다. 잔금을 네. 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예. 증권거래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수인 사는 그 주식을 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증권거래세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주권 매매 결제 양도하는 때에 증권거래세도 떼고 네. 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 하는 양도소득세하고 달라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이번 달이다. 예. 그럼 지금 10월이죠. 예. 이번 분기가 12월입니다. 12월 말로부터 2개월이 되는 때 2월 달이죠. 예. 2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긴 한데. 네, 좀 복잡하죠. 네, 어쨌든 간에 세금을 물어야지 되니까 누군가가 우리나라 먼저, 사람이 떼고 잔금을 떼고.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고도 양수인이 하시고.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시간입니다. 서민들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융감독원이 많이 알려주고 계시죠. 금융사기 수법이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예방이나 또 대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의 김용실 금융사기 대응 팀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김원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주셨고요. 네네. 예. 대포통장 얘기가 이제 워낙 많이 돼가지고요. 네. 이게 이름 빌려줬다가 괜히 처벌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신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대표통장에 명의인으로 등록되시는 분이 있다. 상습범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 번만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더라도 상당한 금융거래 제한이 따르는데 네. 뭐 2회 이상, 3회, 4회, 5회까지 이렇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상당히 상습범이죠. 범죄입니다. 얼마나 되나요,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그 은행협회에 등록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전체 12,913명 중에서 1,493명이나 되더라고요. 한 11%가 약간 넘습니다. 예. 그러네요. 한 10명 중에 1명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뭐 카드 넘겨주고 이게 불법인 걸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대포통장 명의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한번 4개월 정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약 72.7%가 이 대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넘기고 양도하고 여러 돈을 받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번 처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안 받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금융거래 제한도 이렇게 따르고 또는 경찰에서 법상 어떤 이런 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처벌이 좀 약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포통장을 누가 그럼 이렇게 빌려주고 양도를 하느냐 봤더니 남성이 여성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남성이 65.6%로 여성에 비해 월등히 좀 많고요. 네. 또 50대 남성이 또 상당히 60%가 상회할 정도로 그렇게 좀 주로 남성들이 많습니다. 50대 예. 남성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이제 주로 아무래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대이면은 한참 어떤 이런 가정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이런 도움 이런 관련해서 대출도 이제 많이 받을 것이고 예. 또 여기저기서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어떤 대출성 광고라든가 이런 것 또는 대가의 어떤 목적에 이제 어떤 거기에 꼬임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서 상대적으로 어떤 가장들의 어떤 이런 자금 네. 또는 가정의 어떤 이런 어떤 자금력 이런 게 이제 조금 뒤따르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50대 분들이면은 사실 이제 퇴직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퇴직을 앞두고 이제 그런 불안 같은 것들이 엄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래도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네요. 근데 이 연령별로 보면은 또 의외로 젊은 층도 대포통장을 많이 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지금 연령대 중에서 가장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수치가 20대입니다. 20대가 약 한 27%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어떤 취업 빈자에 네. 따른 대출 사기에 그쪽에 이제 유혹이 돼서 또는 아무래도 어떤 사회 경험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어떤 유혹에 또 넘어가서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많이 치우쳐지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포통장 그러면은 이게 노숙하시는 분들 혹은 뭐 주민등록은 살아 있는데 좀 이렇게 불분명하신 분들 거주가 그런 분들 거를 마구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안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말씀하신 대로 대포통장이라 하면은 주로 이게 무직자,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이거 근래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어떤 이런 실제로 무직자 이런 이것뿐만 아니라 네. 모든 연령층에서 이제 고루 나타나는데 조금씩 고루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이런 남성 또는 50대 또는 20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학생들 또는 가장들, 직장인들 이런 분들도 골고루 있어요.
보니까. 대포통장 만들면 얼마씩 주는데요? 통상 저희들이 이제 사회에 이게 그 어떤 불법적인 금융 광고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렇게 대포통장 하나 만들어서 갖다 주면 네. 50만 원짜리도 있고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한 300만 원까지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준다고 그러면은 진짜 네.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그렇습니다. 하네요. 돈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한심을 사는 거죠, 자기분들이. 네. 네. 팀장님, 근데 이게 대포통장 빌려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잖아요.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알려주시죠. 대포통장을 사고 팔고 어떤 명의인으로 됐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민사 이제 어떤 피해자가 그런 어떤 사기범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는 명의인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민사소송도 또 제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2년 이상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그 금융질서 문란죄로 등록이 돼가지고 예. 그게 최장 한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요. 12년이요?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좀 어렵죠.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엄벌을 처하게 만드시는 것 왜냐하면은 같은데요. 대포통장이라는 것이 모든 금융 사기의 어떤 도구니까 예. 줄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틀어막을 경우에는 금융 사기도 줄어들고 모든 게 다 피해가 감소되는 거죠. 발상을 전환을 해보면 이렇게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문자를 보내서 대포통장 좀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이거 그냥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고하면은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한다든가 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예. 현장에서 검거하면 더욱 좋죠. 경찰은 그냥 112 누르면 될 거고요. 누르면 됩니다. 예. 금감원은 1332. 1332.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포상금도 주시나요? 포상금도 받고 거기에 또 경찰에서 현장 검거하기는 경찰에서 나름대로 또 뭐 어떤 감사장이나 포상금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가시지. 범죄 쪽으로 가시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밖에도 또 신종 금융 사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엊그제인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그 유령 가짜 팝업창이 그 개인별 핸드폰에 이제 그게 그 팝업창이 떠가지고 네. 그걸 클릭을 하면은 모든 금융거래 정보가 다 새어 나가서 현금이 털리는 그런 게 최근에 하나 나타나서 예. 소비자 정보 활용을 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바일 뱅킹이나 이런 것을 했던 분들만 정보가 새는 건가요? 아니요. 모바일 뱅킹은 경험이 있다든가 예. 또는 어떤 이런 그 대출 상담을 받았다든가 예. 대출을 한번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사기범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거래를 안 했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 다 빼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이제 핸드폰에 그러한 그 전화번호로 어떤 이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사칭하는 그런 네. 유령 팝업을 띄워가지고 네. 거기에 따라 개인 정보를 빼가고 예. 또 현금은 분전을 또 같이 해가는 그런 게 지금 알겠습니다. 하나 신종으로 하나 나왔어가지고요. 저는 금감원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놈 목소리뿐만이 아니라요. 이런 거 보내는 전화번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대충은 감이 오거든요. 이건 받지 말아야겠다. 근데 네. 그런 번호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그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그 대포통장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네. 지금 법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지금 국회 전무위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통과돼가지고 그사이 네. 통과되면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에 예.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었죠. 금감원 김용실 금융사기 대응 팀장이었습니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선물 받으실 분은 8354님의 한 분이고요. 2643님께는 알칼리수 에이스를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